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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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그렇죠. 네. 지금 예.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3편을 녹화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병수 선생님 책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책이죠? 오늘 프로그램은 제가 메인이고요. 저는 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리더는 결정으로 말한다라는 도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책 소개를 바로 연결을 할까요? 그러면 네, 해주십시오. 네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더십과 관련돼서 이제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국내 도서 중에 리더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책들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리더 하면 의사결정 정말 중요하죠. 지금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 저 유경철 대표, 그다음에 백선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다 대표이잖아요. 리더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결국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과와도 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아마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하실 텐데 그런 결정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후회하지 않고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결정을 할 것인가 약간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연관이 있는 주제다 이렇게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책을 잠깐 좀 소개를 올리면 요 책은 부제는 의사결정 원칙과 나이스 결정 프로세스라는 어떤 부제를 갖고 있고요. 플랜 B 디자인에서 만든 도서예요. 그래서 요 책에 어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할 건데 저는 어떻게 이 책의 내용을 좀 초반에 할 거냐면 가장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페이지를 좀 읽어드리면서 책 소개를 좀 대신하도록 할게요. 리더의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많은 문제 앞에서 결정을 고민한다. 목표를 수립하고 합의하는 과정,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돕기 위해 코칭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평가 상황에서도 리더는 크고 작은 결정에 직면한다. 상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리더의 결정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왜냐하면 조직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조직은 각 계층별 권한을 가진 리더가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실행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결정을 어떤 지식에 의존할 것인지 선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일련의 행동을 정하기 위한 심사숙고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인데요. 하나만 더 하고 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시전은 알파벳 DE와 시전의 합성으로 이때는 오프의 의미, 시전은 투컷의 의미를 갖는다. 즉 디시전은 컷 오프, 차단과 제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네, 우선 이 정도로 해서 리더는 결정으로 말한다의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포함해서 두 대표님들이 한국에 계시는데 대표님들은 어떤 결정하는데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게 뭔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결정이란 건 어떤 결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택입니다. 선택. 네. 일이라는 관점에서만 네.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님 저 일하고 있는 게 좀 비즈니스잖아요. 그쵸, 그쵸. 모든 그 선택은 다 의사결정입니다. 지금 네.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세요? 혹시 일을 강의업을 하시면서의 원칙? 일단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첫 번째 강의 의뢰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그것을 잘 소화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과 지혜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그 강의를 의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 이제 강의 의뢰 받을 때죠. 두 번째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컨설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이 컨설팅과 사업을 통해서 내가 그 고객에게 정말 명확하게 무엇인가 제공할 수 있다. 그게 뭐 그 강의 만족도든 아니면은 컨설팅 만족도든 무엇인가 정확하게 만족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결정을 하고요. 세 번째는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내담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내가 정말 이 내담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저는 좀 상담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기준에서 강의, 뭐 컨설팅, 사업 그리고 마지막 상담까지 이렇게 기준이 좀 있는 편입니다. 금전적인 건 없네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금전적인 건 약간 지금 말씀드린 약간 세속적일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있어요. 아무리 뭐 좋은 서비스와 제공한다 할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뭐 강의로도 마찬가지고 네. 컨설팅에서도 뭐 수익 기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 이하는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아마 저변에는 수많은 오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거에 지금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이미 있으신 거예요. 네. 맞죠?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편하게 그냥 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금전적인 얘기 드리면 선물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유경철 대표님은 어떤 결정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게 상황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 백선 소장님도 뭐 이런저런 상담할 때, 강의할 때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제 신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신념이 굉장히 다양하죠. 큰 신념, 작은 신념이 있고, 그리고 일할 때 신념이 있고, 뭐 가족과의 신념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념이 되게 중요하고 신념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있어요. 저는 이제 강의만 하나 내 일이니까 그걸 드자고 하면 의사결정할 때 일단 저는 여러 요소들을 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업종과 많은 기업, 뭐 공공기관, 기관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아까 우리 금액 같은 거 얘기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기준은 사실 없고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10배 더 주는 데가 있고 뭐 1밖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신념은 일단 그 조직에서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느냐 그리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가 사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의 강의가 정말 아까 있잖아 10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이 저에게 어떠한 어필을 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정도면 안 돼 이런 것도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저는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그 추가 질문인데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사실 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 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혹시 후회가 조금 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날에 갑자기 뭐 더 훨씬 뭐 10배 이제 강의 있는 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약간 순간 후회하죠. 내가 이거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놓치는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막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 어떤 케이스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교육생들이나 거기에 있는 리더나 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뭐 감동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사실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뭐 정말 뭐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왔다. 내가 정말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왔는데도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일에 또 나이가 하는 일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세요? 우선 지금 약간 시간의 관계에서 좀 진행을 할게요. 네. 그 두 대표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약간 직업의 소명에 대한 것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 명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답변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보면 고객의 가치와 업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협업입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만약에 이제 더 규모가 커져서 또 밑에 이제 뭐 팔로워나 이런 이제 실무자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 직원이 있다면 그런 이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의사결정의 원칙일 텐데 그렇죠. 요거를 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협업을 만들어내는 원칙과 기준.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고 함께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경쟁이 아닌 협업 관점에서의 결정과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팀의 권한과 이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또 경쟁 때문에 조직에서는 정보가 흐르지 않고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생산성이 감소되고 많은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빈저 연구소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상자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상자 안에서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자신의 좁은 식견과 견해 때문에 다른 것을 차마 돌볼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조직 관점에서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협업 부분은 조금 놓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빌려서 했고요. 결국에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냐면 두 대표님께도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상시에 결정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으실 텐데 나는 사실 좀 이런 결정하는 습관들이 있어. 약간 좀 후회가 되는. 나는 사실 좀 이런 어떤 결정하는 것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약간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번복을 한다든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경험에 의존한다든지 불공정하다든지 단기 관점이든지 감정이 개입하는 부분. 우선 저부터 좀 고백을 해보면 저는 감정 개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약간 감정적으로 뭔가 조금 뭔가 좀 건드려지면 의사결정이 좀 생각보다 되게 크게 결정을 전 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정을 잘 건드리잖아요, 보통은. 제가 제가 건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 저의 어떤 그런 감정에 건드려지게 되면 그게 저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드리는 거 아니면 받는 거. 받는 거. 받는 누가 이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 막 그러면 그냥 안 해버리거나 그냥 안 해버려요. 아예 파트너를 끊거나 그냥 손절. 약간 나를 이용하는 느낌을 좀 강하게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반복이 되어지면 많았어요 케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죠.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났었죠. 그러면 결국 저는 당장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막 6개월, 1년 뒤에 네. 어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가치 중에 뭐가 있냐면 약간 자존감? 저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약간 멘탈이 되게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자존감이 거의 바닥칠 때 저는 많이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이 되는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한 어떤 상황에서 만약 그거를 제가 돈을 바라보고 그냥 수용을 했다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때 그냥 저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몰라 저는 약간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 모든 걸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그렇게 수익이 떨어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 구멍을 다른 데에서 기회가 들어와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후회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좀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조금 버려야 할 결정 습관이 있으실까요? 저는
별로 없는데 네. 항상 합리적인 결정만 하니까. 유경태 대표님은 이 얘기 되게 많이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신 철저한 왜냐하면 보통 많은 분들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유경태 대표가 대단한 건 10여 년을 한 번도 굴곡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 그걸 되게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관리가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유경철 대표님이 유형 ENFP잖아요. 근데 업무하실 때는 굉장히 ENFP의 성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일탈하는 게 안 걸렸어요. 여태까지. 그러기 때문에. 안 걸린 거죠. 걸리면 큰일 입학한 적이 난다. 있나요? 저는 뭐 추측이죠. 그런 거 없고. 아니 저는 사실 뭐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 제가 자기 관리 잘하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꾸준하게 의사결정할 때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키고 싶은 건 지키는데 그거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번복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 약속을 파기한다든가 조정, 도의발적 선행 이런 게 저는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신뢰를 잃으니까 웬만하면 그렇지. 안 하고 싶고 뭐 그렇다고 전혀 안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고 만약에 내가 부족한 걸 예를 들자면 일단은 더 나쁜 것만 있어가지고 경험 의존.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가끔씩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오랜 이쪽에서 일을 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또 경력이 쌓이고 또 나이도 들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가끔씩 강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꼰대.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나쁘게 말하면 꼰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굉장히 젊은 감각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경험 의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꼰대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죠. 경험보다 더 파워풀한 게 있을 그럼요. 거예요. 레퍼런스가. 뭐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은 굳이 의사결정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한 8가지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게 그래도 가장 가깝고 대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 의존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포함 있지만 부정적인 거. 경험 의존도 있을 수 약간 있으니까. 지금 네,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요 질문 넌센스는 뭐냐면 우리 새 대표님들의 공통점은 성공가도를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의사결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성공했나요? 성공 가도 워낙 가고 있다.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다. 네, 네. 네, 배선 소장님. 저는 경험 의존하고 감정 개입인데. 비슷하죠. 일단 경험 의존은 뭐냐면 일단 저는 그러니까 좀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경험, 뭐 사업도 해봤고 회사도 다녀봤고 교육도 해봤고 운영도 망해본 해봤고. 적도 있어요? 그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본 적이 없어. 폭망 없어요? 폭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로 찹쌀떡을 팔았는데 그것마저 고백하시는 재정했어요. 겁니까? 강의 때 종종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루에 매출이 30만 원이었어요. 대단한데요. 네, 이거 진짜 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 경험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한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과거에도 내가 잘했으니까 새로운 이 프로젝트도 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그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힘든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경험에 좀 의존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감정. 그러니까 즉 일을 하는데 내 감정을 좀 불편하게 하면 그분하고 두 번 다시 좀 일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내가 당신한테 기분이 상했다라는 걸. 아는 분도 그 계시겠지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손절해요? 아니 손절은 아닌데 비즈니스니까. 배선 대표님은 가까운 관계만 욕을 표현하는데 그 가벼운 정도의 관계면 욕을 절대 표현 안 해요. 근데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절을 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거 좀 불편하고 일전에도 이제 어떤 담당자님한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전달한 이유는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이제 전달을 하고 몇 번 했는데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방식이 다른 상태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끊어?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그 뒤부터는 계약을 안 하죠. 관계를 안 맺죠. 왜냐면 일할 요즘에 때는. 사업이 잘 되니까 응. 대안이 많으니까. 아니 대안이 많으니까. 의리 그러시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많이 컸죠. 그냥 수용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수용을 해야지. 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일하면서 내 자존감은 역시 유지하고 싶어요. 훌륭하시네요. 네. 역시 이건 잘 나가야지만 할 수 아니요, 있는 죄송해요. 의사결정이. 예. 이거 되게 재밌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또 두 네.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참여 안 하고 리더가 그냥 결정하면 좋을까? 아마 요거는 질문이 아마 전자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럼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구성원을 이게 좀 이제 나쁜 리더가 되는데 이러면 진짜 작년 1년 전이랑 많이 변했다. 백선현 대표님. 이게 나쁜 리더가 되는데 구성원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요. 저 보호해 주실 건가요? 네, 괜찮아요. 그럼요. 수습할 테니까 편하게 알겠어요. 얘기해봐요. 네. 구성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 우리 음. 팀원 중에 구성원이 저성과자예요. 네.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친구를 의사결정하는데 같이 돈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대표님 의견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리더가 있고 그 팔로워가 있는데 팔로워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만약 의사결정을 해서 계속 비즈니스가 끌어가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구성원은 역량이 발전되는 속도가 되게 더딜 겁니다. 맞죠? 왜냐면 제자리에 맴돌아 있으니까. 그러면 팀 전체적으로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좀 그럼 다른 관점에서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리더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좀 부족한 그 구성원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결정은 했지만 이 친구에게 업무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능력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잖아요. 알려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씩 끌어왔어.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의사결정하는데 얘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능력과 역량이 없는데 그 친구를 의사결정 안에 놓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능력과 역량이 없는데 왜 뽑았냐고요. 인사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HRM에서 또 거기 문제가 인사가 문제야. 인사가 문제야. 그러면 또 메비우스 띠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를 왜 뽑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메비우스 띠가 근데 되니까. 인사가 아니죠. 왜냐면 보통 그 리더가 팀장이 들어가서 같이 면접 보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본인 리더가 잘못이지. 문제네. 네. 리더가 본인 문제였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원론적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결국 면접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네. 다른 뭐 육성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재 돈 많이 주고 뽑아서 그냥 그들이 성과를 내고 뭐 교육을 육성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역량이나 능력을 교육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저성과자를 뽑았는데 그 친구를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면 답이 없어. 그러면 다시 질문 좀 드려볼게요.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팀원 중에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능력과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끔 할 겁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컨설팅 회사 제가 팀장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여 안 시키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솔직히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능력이 떨어지고 없으면 네. 일단 이 친구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게 없고 들어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논의를 하면 의견 내보세요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선입견이 아니라 좋은 의견이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튼 그 의견은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겠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럼 요게 전제 조건은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그렇죠. 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 백선 대표님의 당연히. 의견에 저도 사실 동의를 하는 바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요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구성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맞죠? 중요하죠. 구성원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일 때입니다. 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첫 번째, 구성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취약성의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 취약성, 그 취약성. 일단 취약성. 우리 다 예전에 다 다뤘던 주제들이잖아요. 음. 구성원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가 결과물인데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견인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답이 있나요? 답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 안정감.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 세 번째는 취약성. 다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한 가지를 먼저 CEO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걸 먼저 관리하면 올리면 좋을까요? 대표님께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네. 저는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네. 왜 우선 하나씩 들어볼까요? 백소연 대표님은 저도 성장 마인드셋. 두 분 다. 보자마자 저는 어. 바로.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셋인데 그 사람의 어떤 마인드라는 게 관점이잖아요. 삶을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 관점이 일단 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고정 마인드셋이고 그러면 사실 뭐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거는 상관없이 그렇죠? 뭐 이상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 얘기하고 막 고정 마인드셋 우리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우리는 못 해요.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셋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마인드셋을 내가 주기 힘들지만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직원도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사티아 나델라가 하시는 공이 성공한 것처럼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면 실제로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도태되니까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다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대표님 말씀을 잠깐 제가 껴들게요. 네. 방금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가 되게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정 마인드셋이면 어떤 성장을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 뭐 문화나 분위기가 되겠죠. 그게 심리적 안정감 아닌가요? 좀 다릅니다. 좀 다른가요? 네. 왜냐하면 심리적 안정감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우리 문화가 내 상사에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성장 마인드셋이 있으면 더 그걸 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팀원인데 팀장이 있어. 뭐 우리가 20명이야. 내가 맨 막내야. 그럼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내가 상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계속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런 얘기 계속하면 직원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뭐 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심지어 안정감이 있는데 너 말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길 수 있죠. 대표님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마지막.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스텝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 솔루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나온다. 일단 채용인가요? 껴들지 마요. 가만히 알았어요. 들어봐요. 알았어요. 일단 인간은 누구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다 갖고 있어요. 네. 인간은 갖고 네. 성격처럼 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면 고정 마인드셋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럼 이제 개인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치. 일단은 인정한다.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거 인정하죠. 두 번째, 언제 고정 마인드셋이 나오는지를 내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상사한테 비난을 받았을 때 난 안 돼. 역시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정 마인드셋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상황 뭐 아니면 누군가의 부정적 피드백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캐치해가지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됐어. 만약 상사가 나한테 비난 뭐 부정적 피드백을 했어. 그럼 그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걸 인식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인드셋을 바꿔줘야죠. 야 이거는 뭐 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계속 컨트롤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이 고정 마인드셋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뭐 해서 이름을 붙인다든가 뭐 철수가 내가 싫어하는 애야. 야 철수가 올라왔구나. 아 이 자식 너 안 돼. 이렇게 꾹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단계 프로세스인데 이게 이제 캐롤 드윅이 얘기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도 좋은데. 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일 수만은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 마인드셋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환경보다는 어떤 개인 본인의 의지 약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 뭐, 아니,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걸 갖고 이런 우선순위라면 프로세스를 타야 예, 된다. 첫 번째 노력을 우선순위가 해야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딱 설득이 되어졌어요. 저도 되는데요. 그렇죠. 더 우리-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요즘에 없어요. 배수연 대표님 책 나오더니 약간 조금 그냥 아니에요. 할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심리적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실까요? 심리적으로 아니야. 나 그냥 심리적 그러지 마세요. 안정감하고 성장 마인드셋하고 취약성의 고리에서 봤을 때 네. 성장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우리가 이제 캐롤 트윅 교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질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재능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장 마인드셋인데 내가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발언한다거나 뭐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개발한다거나 너 말하지 마 이래. 어, 안정감을 깨 자꾸. 너 말하지 마. 그러면 되게 갑자기 말이 주춤해지는데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되면은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게 3요소가 나온다라는 게 3요소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라고 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고 예를 들면서 진짜 리더가 심리적 안정감을 깼어요. 너 그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 스스로 동기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순간적으로 약간 회복 탄력성 각이 나오는데. 그치. 그러니까 다 주변이 다 쓰레기라도 한 명의 좋은 선배만 있어도 그 친구는 성장 마인드셋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롤모델을 이렇게도 만들어라 해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능하겠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인드 자체가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도 나는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좀 깨지더라도 조직 내에서 깨지는 거지 내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죠. 취약성의 고리는 사실은 내가 취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라는 거. 근데 내가 취약한 걸 드러내면 나 잘릴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 그 나는 취약한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이 뭐야? 내가 취약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족하네. 그럼 내가 이걸 변화하고 공부해야 되겠네. 그럼 올라가겠죠. 모르는 건 모른다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난 성장 마인드셋이 두 되게 분의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장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성원의 결정 과정 참여에 주요한 어떤 팩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추천한 리더는 결정으로 말한다 도서는 이렇게 약간 좀 세 가지의 핵심 지문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의사 결정이라는 그 주차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리더십 관점에서 의사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고 각각 성격이나 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 방향성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직에 또 개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책 보고 나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의사결정이 정말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 관점을 했을 때 개인의 약간 경험 그러니까 개인기에 의존해서 이제 저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개인 사업을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그런데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기가 아니라 프로세스 위주로 하고 원칙이 있을 때 좀 결정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좀 개인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조직에서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상위 리더로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시니컬해지는지는 조금씩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하는데 최선의 결과를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리더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인사이트를 추적합니다. 성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